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강도원으로 합니다. 반갑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정몽주 본부장님하고 박용석 소장님이 한 이제 발제 내용 중에 그, 어,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객관적인 상황이라서 별 말이 없었고, 발제문 중에 공공군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토론회 자체는 재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찾는 좀 근본적인 그 원인 문제를 좀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공공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대통령 공약으로 냈지만은 어, 이 공약 자체가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이 공약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공공군 비정규직 정책이라는 것이 이 당시 2015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간제법 위반 문제, 공공기관 내에서의 기간제법 위반 문제, 파견법 위반 문제가 일정하게는 형성이 되고 있던 그런 시기여서, 만약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형식이든 대응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자면은 그 2017년도 공공 비정규직 정책 이전에 정규직 전환 정책이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전환된 자치단체 시군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경남 고성군의 사례인데요. 고성군이 2017년도 이전에 한 120명 정도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무슨 사례냐면은 기간제법상 상시지속직 업무를 근 25년 이상 계속 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정규직과 관련된 법안을 몰라가지고 당하고 있던 것을 알고 나서 집단적으로 노동부에 고발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니 실제로 기간제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20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가 있고, 이와 유사하게 또 창원시도 그 당시 고발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장 내에서 임금을 달리하는 문제가 무계약직 내에서도 공무직 노동조합 내에서도 아까 그 사례 보셨지만 연봉 5천, 연봉 3천, 연봉 2천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된 경우가 실제로 이게 서울시 이 공무직들이 임금 테이블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퇴직금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가 퇴직금이 시군마다 다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현장이 좀 들썩이는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맹에 있지만은 공공기관에 대한 풀법 파견 관련 노동자 고소고발이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톨게이트 소송인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치단체의 경우에서는 뭐 CCTV라든지 이렇게 불법 파견 사항들이 전방위적으로 법률적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이라는 이런 것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것이 일정하게 그런 흐름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연 이제 이 불법적인 문제와 이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비정규직 정규직과 전환 정책을 내놨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최저임금 1만 원 사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임기 기간 네, 처음에 1만 원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3년 안에 1만 원 하겠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연맹에서 2016년도에 전국에 있는 241개 중 112개 사업장을 최저임금 문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를. 그중에 112개 걸렸습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최저임금 문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조차도 주지 않는 거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맞춰야 되는 거고 이 기준으로 이 당시 기준으로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저는 발생을 할 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그 당시 최저임금 대상자들 예를 들면은 무계약직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들, 공공근로 노동자 이렇게 하면 인원이 약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추정치를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1만 원 시급 1만 원이 인상이 되면은 이분들이 인상되는 금액이 약 5조로 예상이 됩니다. 5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치단체 이외에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민간 위탁된 업무 중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합하면은 약 15조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을 했을 때 추가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5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단순하게 그냥 임금 여건 올려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 예산 중에 15조를 인정하고 공공기관만 정부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15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 재원을 여기에다가 투여해야 되는 거 다른 부분에 다른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 이것과는 이것과 더 이상으로 정부 재정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도 하반기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계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 당시에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동계산을 저는 이때 했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냈을 때는 동계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하반기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난 이후에 동계산을 해보니 정부에서 도저히 현재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최저임금 계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최저임금 1만 원 문제를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던 적폐청산 문제, 재벌 적폐청산 문제 이런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벌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 일정하게 꼭간도 좀 꼭간에서 좀 가져오기도 하고 이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사항들을 이들은 그때까지 좀 고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애초부터 의지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직무급제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양산, 그 다음에 자회사 정책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온다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넘어가야 되는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자기들이 수행했던 노동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임금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톨게이트 투쟁할 때 청와대의 그 비서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비서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도 정규직이다. 이런 얘기를 아예 빼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실제로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하고 이것은 실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까 이제 박영석 부위원장은 그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했는데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진행했던 책임졌던 사람들도 저는 신자유주의자리더라. 이때 좀 확인을 확인을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의 종주국인 영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80년도, 90년도 민간화된 사업들을 한 40%, 50%에서 계속 지금 노동당이나 보수당 구별할 것 없이 국유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런 신자유 정책을 따르는 정권이나 권력들은 국유화 정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로 좀 계속해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는 전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자본주의 종주국들에서는 실제로 불필요한 국민들의 어떤 세수나 이런 내용들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분단 비용이 국방비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원에서 약 60조가 넘는 돈이 매년 나가고 매년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국가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이 당시. 지금은 뭐 국가가 한 600조 정도가 600조 근처로 해서 뭐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국가 예산의 약 10% 이상 되는 돈이 쉽게 말해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속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토론하기 전에 좀 확인한 내용인데 2021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국가 전체 시총 대비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28.3%입니다. 이게 좀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3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했던 주식 투자하고 나서 이윤이 일정하게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도 일정하게 빠진 상태에서 국가 재정으로 환원이 되는 국민 계정으로 환원이 되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문제, 자회사 저임금 문제, 자회사 문제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문재인 정권은 아까 이제 박용석 우리 원장님은 이게 무능과 무책임의 책임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예 저는 할 생각이 없었다. 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 그렇게 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실패가 한 게 아니라 대안은 이제 촛불항쟁에 제기됐던 재벌적폐 청산 문제, 비정규직 철폐 문제, 평화협정 체결 문제 이런 진보적 아젠다가 공공 비정규직 정책의 근본 해결 대안인데도 이를 실현할 의지도 실현할 생각도 없었다.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이렇게 좀 판단들을 좀 하고 있고 민주당의 한계가 지금 이제 민주당 한계가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그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입장 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저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들을 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이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신주의 개량하는 결국에는 이거는 정권이나 권력이 이게 어느 정권이나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이 갈라치기 양태로 나타날 것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우리 노동자들이 분열을 하는 형상으로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직무급제, 임금 처우의 차별 문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어느 순간 되면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좀 칼을 들이대는 형국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영원히 이들은 영원히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지위를 저는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운동 자체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어느 시점에 비정규직 노동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이 저는 옮겨가는 것이 당연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단초가 저희 연맹의 사례를 들면은 그 톨게이트 투쟁하고 2019년도에 진행된 저희 연맹을 포함해서 진행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유교 총파업과 관련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개발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차이가 뭐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판단들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의 차이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차이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차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은 쓰레기차 만나가지고 피했더니 똥차를 만난 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노동은 대응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투쟁이든 자기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들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투쟁하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역사적으로 맡은 소임은 충분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와 원인을 자기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의 중심에 자신의 처지를 아는 동지들을 중심으로 투쟁하게 될 것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비정규 저희 연맹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을 좀 조직적인 좀 체계 정비도 하고 투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아마 모색을 하고 저는 대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 체제 변화를 이거 단순하게 그 뭐 몇 가지 하고 몇 가지 안 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한국 사회 체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좀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에 서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계속 일정 기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